지방의 한 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입동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선 저를 장모님께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온 날이었죠. 요즘 찬바람 쌩쌩인데 왜 그러고 나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 목이 그렇게 허전하면 되겠어? 저 목도리 해주시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긴다고. 따뜻하게 다녀. 우리 집 가장인데 행여라도 아프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침잠이 많은 아내는 아직 이불 속인데 장모님의 그 마음의 온도가 제 마음도 데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던 찰나 어느 지방의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별다른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저는 불쑥 튀어나온 이름 하나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그 자리에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훈 씨 되시나요? 네, 제가 이훈입니다. 어디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망울 쉼터 복지사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인선 씨 아드님 되시나요?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마주한 건 십수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죽기 전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서인자, 선자, 선인선 씨요. 서인선 님이 저희 쉼터에 와 계세요. 도움을 청할 다른 가족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드님 번호를 알려주시던데 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훈 씨 맞으신가요? 그 연락은 틀림없이 그 여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복지사가 난처해하는 제게 한 번만 찾아와 달라 청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저는 그곳을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된 청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 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쉼터에 있을까 하고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지를요. 짧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쉼터로 찾아갔어요. 저를 맞이한 복지사의 뒤를 따라가니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 소파에 그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텔레비전 앞인데도 허공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인선님, 아드님 오셨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복지사의 말에 돌아본 죽어가던 그 여자의 눈빛이 일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전 의문이 들었어요. 복지사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 여자가 나를 알아나 봤을까 하고요. 푸석푸석한 얼굴에 자기 관리라곤 눈곱만큼도 되어 있지 않은 몰골을 보니 어쩐지 통쾌하더라고요. 그 여자 꼴이 고소했거든요. 결국 이 꼴이 됐구나.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의 말로 치곤 그럴듯하네. 천벌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오랜 묵은 채증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점점 불쾌해졌거든요. 아닌데요. 그런 감정을 느낀 순간 저도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제는 분명히 이훈 씨라고. 제가 이후는 맞고 그 핸드폰 주인도 맞는데요. 저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슬며시 달뜬 표정으로 저를 반기려던 여자의 얼굴에 절망이 내려앉은 순간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입을 벌리려고 하는 순간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 나와버렸죠. 오래된 쓰레기 봉투를 열어본 것처럼 속이 불쾌하게 울렁거리면서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가 버린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기분이요. 저만큼이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서러웠을까요? 그때였어요. 그 여자가 달려나와 제 팔을 붙든 겁니다. 훈아, 가지 마라. 응? 가지 마. 나 좀 봐줘.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제 팔을 붙들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어리석게도 순간 흔들릴 뻔도 했죠. 그때 그 뒤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순간 찰나의 연민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시 증오와 원망이 찼죠. 저 아이는 알았을까요? 자신과 달리 나는 한 번도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걸 말이에요. 행! 빨리 안 일어나?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할머니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있으라고 했지? 아버지가 없는 아침이면 엄마는 늘 귀청이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저는 대부분의 아침을 비난과 함께 시작했죠. 제가 기억하는 한 6살 때부터 쭉 그랬어요.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아유, 진짜 놓친네.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꾸역꾸역 온다고 난리야. 아주 하나 있는 며느리 매달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지. 그렇게 보고 싶어 죽을 아들이면 끼고 살지 뭐하러 장가를 보냈대? 어? 뭐하러 장가 보내서 나까지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한 달에 한 번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엄마의 짜증은 극에 달했어요. 전날부터 집안을 꼼꼼하게 쓸고 닦고 저도 때를 빼고 광을 내야 하는 날이었죠. 그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 할머니가 대단한 구박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알뜰히 쓰시며 살림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하룻밤 머물고 가는 게 고작이었죠. 그럼에도 엄마는 몸매 망가질까봐 낳고 싶지 않았던 아이를 억지로 낳게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싫어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 봉투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도요. 엄마는 아버지가 대단한 자산가 집안의 맞이라고 생각했었대요. 작정하고 꼬셔서 결혼을 한 건데 알고 보니 그리 대단한 것도 없는 실체의 실망이 컸던 거죠. 맞이이지만 그 재산은 홀어머니가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눈치를 살펴야 했던 거죠. 게다가 착한 아버지는 맞이라고 해서 고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욕심낼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게 자라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엿듣다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시도 때도 없는 엄마의 불평불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죠. 굳이 어린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까지요. 서인선 팔자에 이준철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인생 조진 거야. 아니 하다못해 어머님 성화에 애라도 안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지.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 정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결국 이씨 좋은 일만 다 했잖아. 나도 나이트 가고 싶어. 나도 춤추고 싶어. 나도 막 부킹도 하고 술도 막 마시고 싶어. 엄마가 그런 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그 근처에 있었어요. 만화 영화를 보는 척하면서도 그는 엄마에게 쫑긋 세우고 있었죠. 평소엔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 사랑이 고파 늘 엄마 주변을 맴돌았죠. 그래도 굶기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밥 하나는 제때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엄마, 배고파요. 뭐?
너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잖아. 그래도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 말은 제겐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과 같았어요. 저는 엄마 사랑이 고플수록 살만 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그나마 관심을 받고 챙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점점 자랄수록 그런 일도 줄었어요. 대신 저에게 밥솥에서 밥을 푸는 방법,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 먹는 방법, 다 먹은 그릇을 깨끗이 닦는 방법을 가르쳤죠. 그게 제가 7살 때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때가 제 인생에 엄마가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요. 훈아, 훈아. 행, 할머니가 부르시잖아. 행? 행이 뭐냐? 왜 훈이 보고 행이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의 부름에 뒤늦게 나온 저는 당황의 흑빛으로 변한 엄마의 얼굴을 보았어요. 할머니나 아버지 앞에선 제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나와버린 것이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할머니에게 웃는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실은 제가 부르는 애칭이에요. 행복의 행이요. 어머니 말씀대로 훈이 낳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행복이 배가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 행복의 행이라니 참 의미도 좋구나. 행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제게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도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커피잔을 들이키더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게 엄마였어요. 행복의 행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언젠간 집에 엄마 친구가 왔을 때 그 애칭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야, 근데 행이 무슨 뜻이야? 훈이를 왜 행이라고 불러? 아, 그냥 행주 같아서. 행주? 훈이가? 왜 그거 있잖아. 보험 들면 설계사가 뭐 대단한 사은품이라도 주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내주는 분홍색 노란색 행주. 훈이 쟤 보면 딱 그거 생각나. 결혼 하나 했더니 원하지도 않은 게 딸려 붙은 기분이야.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다. 그래도 네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쟨 그냥 불행 그 자체야, 불행. 행주 같은 불행, 행. 엄마는 그 집에 제가 없는 듯이 그런 대화를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었어요. 전 엄마의 마음과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전 엄마가 싫지 않았어요. 가끔 미울 때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엄마의 가식적인 연극에 쉽게 넘어가실 정도로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죠. 원래는 할머니 집과 자주 오갈 수 있는 곳에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더 큰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 하나로 연고도 없는 광역 도시까지 온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월급 통장을 더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 월급 통장이 멈추자 엄마의 사랑도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해고? 갑자기 해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지. 그래서 대책은 뭔데? 해고는 해고고 대책은 대책이지. 대책도 없이 지금 해고됐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생활비는? 당분간 모아둔 돈으로. 여보, 모아둔 돈이 어딨어? 당신은 있어? 아니 나는 용돈 5만 원 빼고는 당신한테 다 줬잖아. 당신이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많이 갖다 줬다고.
그 돈에서 돈을 모아. 얼마나 많이라니?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걸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써버렸다는 거야? 야,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산 것도 아닌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이 흥청망청 다 써버린 후라 당장에 생활비가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큰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전에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자 엄마도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입이 닳도록 아버지 만나 인생을 망했다고 불평하던 사람치곤 이혼할까봐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외할머니를 이용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진 장모님을 도왔다는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낼 수 있었겠나요? 그 후 아버지는 중장비 기계를 배워 건설 현장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한 번씩 장기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죠. 하지만 아버지 월급 통장에 입금 내역이 찍히자 그 갈등도 눅 놓듯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자유를 엄마는 마음껏 누렸어요. 야, 너 그렇게 야식꾸리한 옷 입고 나이트 가도 되겠어? 야,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이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데 자꾸 초칠래? 그리고 뭐 나만 가냐? 너도 가잖아. 나는 공인 노처녀라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넌 애 엄마의 기혼이잖아. 그러다 훈이 아빠 알게 되면 어쩌려고? 지방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훈이한테 시켜놨어. 준철 씨한테 연락 오면 몸 안 좋아서 잠들었다고 하라고. 참 잘하는 짓이다. 놀러 간다고 자식한테 거짓말까지 시키고. 훈이는 집에 혼자 둬도 돼? 훈이 쟤도 이제 중학생인데 꼭 내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렸을 땐 아주 손이 가서 미치겠더니 그래도 커놓으니까 쓸만해. 청소나 빨래는 다 알아서 하거든. 훈이가 불쌍하다 불쌍해. 어쩌다 너 같은 걸 엄마로 만나서. 얼핏 듣기로 아버지의 월급은 이전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했었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 다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자 발악이었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자유시간에 행복한 건 엄마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저를 홀대하고 괄시하는 일이 늘어서 저도 좋지 않았고요. 제게 거짓말을 시키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짙어지는 화장과 점점 짧아지는 치마, 담배 냄새가 나기도 했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저는 더 불행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아버지께 일렀다고 혼나기만 할 테니까요. 저만 참고 견디면 주변에서 기웃거리던 불행도 금방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왜 여기까지 따라와? 어차피 애 아빠도 없다며. 아이, 잠깐만 들어가자, 잠깐만. 애 아빠는 없어도 애는 있어. 얼른 가. 안 돼. 아이 참, 헤어지기 싫어 그렇지. 아니 정말 왜 이래. 간지러워. 그때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복도로 창문이 난 방은 제 방이었죠. 두 사람이 소리 죽여 나누는 목소리가 숨소리도 빠짐없이 닫힌 창문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저 역시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행여 제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걸 들키기라도 할까 봐서요. 엄마는 결국 그 남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방문 밖으로 숨죽인 웃음소리가 오고 갔고 엄마는 슬쩍 제 방문을 열어 제가 자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장면을 아버지가 직접 목격하고 만 거예요.
왜 하필 아빠가 그날 연락도 없이 찾아왔을까요? 어렸을 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그런 우연이 많진 않더라고요. 어쩌면 어머니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아버지가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몰라요. 훈이 아빠! 당신 뭐야? 당신이 정리해고당에 포크레인이나 몬다던 그 능력 없는 애비구만.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이 나 몰라라 해서 차갑게 식음 당신 마누라 따뜻하게 대어준 게 난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그렇게 시작된 소란을 문틈으로 지켜본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주먹, 다짐, 고성, 경찰,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 끔찍한 밤이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앉혀두고 묻더라고요. 훈아, 혹시 집에 엄마가 다른 남자 데리고 온 적 있어? 아니요. 그럼 엄마가 밤마다 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의 적이 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니 차마 침묵만 지킬 수는 없었어요. 네, 자주 나가셨어요. 아빠가 전화했을 때 잠들었다고 했을 때도 엄마 집에 없었던 거야? 네, 훗날 저는 한동안 그때의 그 솔직함을 후회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책하고 힘들어했어요. 절대 엄마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제가 솔직하지 않았더라면 두 분이 이혼도 안 하셨을 거고 저와 아버지에게도 그만한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혼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더 세게 나갔거든요. 그 태도에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건 아빠였어요. 당연하게도 엄마에게 저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울 수가 없으니 자연히 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밤새 술을 마시고 발을 헛디뎌 일어난 추락사고였죠. 오로지 가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에도 배신감에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껴안고 매일 우셨어요.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 여우한테 홀라당 속아 넘어가 귀한 아들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만에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가 감히 어떡해? 어머니, 저 훈이 찾으러 왔어요. 제가 훈이 엄마잖아요. 언니, 정말 뻔뻔하네. 바람 피워 이혼할 때도 뒤도 안 돌아보고 훈이 두고 갔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 누굴 장님으로 하는 거야? 그 시커먼 속내가 안 보일 줄 아느냐고. 훈이한테 상속된 준철이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다들 뭐라 하시건 훈이는 내 자식이고 제가 훈이 엄마예요. 그리고 훈이 아빠가 뭐 대단한 재산 남겼겠어요? 저랑 이혼하면서 남은 재산 빤한데. 이제라도 저 불쌍한 내 새끼 엄마 노릇 좀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실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절대 안 돼. 훈이는 내가 키운다. 애 두고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너 같은 여시 같은 것한테 내 귀한 손주까지 뺏길 수 없어. 할머니와 고모들이 합세에 절대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권의 힘이 세더라고요. 물론 제 의사도 반영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가 좋았어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어 왔다는 그 말에 넘어갈 만큼 어리기도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할머니랑 사는 것보다 엄마랑 사는 게 덜 부끄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된 엄마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를 정말 따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를 행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야단치며 깨우지도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아도 먼저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엄마 곁에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만약 엄마가 돈 때문에 나를 원하는 거라면 얼른 커서 엄마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내가 말 안 했나? 엄마 일 있어서 며칠 집 비울 거거든. 너 밥도 할 줄 알잖아. 이 돈 가지고 가서 라면 사서 밥이랑 같이 먹어. 언제 오는데요? 일주일 뒤? 일주일이나요? 저 혼자 있기 무서운데. 무섭긴. 너 나이가 몇인데 그게 무서워? 누가 찾아오거든 그냥 없는 척해. 엄마는 혼자 남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서면서 문득 생각났다는 듯 괜히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선도 뽑아버리고 갔죠. 일이 있어서 갔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온 엄마의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부산, 또 어느 날은 제주도, 쉬지 않고 국내 여행을 그렇게 다닌 거였어요. 학교에서 오는 연락은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소개받은 남자의 전화는 붙들고 살았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지 딱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버려졌어요. 할머니 집도 아니었고 보육원이었죠. 행, 너 잠깐만 여기 지내고 있어. 엄마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거든? 그래서 집도 팔고 잠깐 애정이 이모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 엄마가 상황 좋아지면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알겠어? 언제 올 수 있는데요? 그거야 모르지. 상황이 좋아져야 하니까. 아,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알았니? 그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순진했던 저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언젠간 다시 엄마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저를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멋대로 다 썼더라고요. 물론 어른이 된 저라면 충분히 예상했을 일이었지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틋한 할머니 마음을 이용해 매달 양육비도 받았더라고요. 애석하게도 그건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할머니께 저를 보여주지도 만나게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된 후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로는 드물게 오던 연락마저 끊겼죠. 뒤늦게 온 사춘기 때문에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돈을 벌어서 찾아가면 엄마가 저를 반겨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으로부터 알게 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간 곳에선 엄마의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성진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빠르지? 다 당신 닮아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자가 아주 꼭 닮았다고 꼭 한마디씩 하잖아. 당신이 뭐든 빨랐다면서요. 다 당신 닮은 거지 뭐. 아유, 예뻐. 우리 성진이 엄마 손잡고 까까 사러 갈까?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이던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이제 막 2~3살이나 됐을까 싶은 어린아이가 함께였죠.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하기도 하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스멀스멀 반발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애는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당황스럽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남편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끝끝내 제게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그 아파트 단지 벤치에 한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멍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다시 왔더라고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왜요? 엄마가 안 와서 내가 온 건데 제가 못 올 때 왔어요? 뭐? 네가 올 곳은 아니지. 여기 내 집도 아닌데. 너 설마 나랑 같이 살려고 온 건 아니지? 아니 근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야. 학교는 어쩌고? 너 거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나와도 되는 거야?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나 보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에요.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는다고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나온다는데도 안 오신 거예요? 뭐? 네가 벌써 20살이나 됐단 말이야? 아무튼 여긴 안 돼. 여기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그 아이, 그 성진이라는 아이요. 뭐?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저 없이 만들어 놓은 행복이라는 견고한 성을 제가 부숙이라도 할까봐 겁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설마 엄마가 낳았어요? 그래, 내가 낳았어. 그래서 뭐? 이훈, 너 설마 아니? 허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단 소리야. 데리러 오신다면서요.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어. 보면 몰라? 내가 재혼해서 전 남편 자식까지 끼고 살아야 하니? 그걸 받아주는 멍청한 남자가 어딨겠어? 전 남편 자식이 아니라 엄마 자식이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비참했어요. 엄마는 갑자기 지갑을 열어 제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나 가지고 가. 그리고 절대 여긴 찾아오지 마. 알겠니? 제발, 제발 좀 부탁하자. 나도 좀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여자로 좀 살자. 응?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엄마 손 필요할 때도 아니잖아. 제발 훈아. 허탈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든 엄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엄마한테 저는 여전히 불행이구나. 느닷없이 찾아온 지옥이구나. 제가 돈을 받지 않자 제 주머니에 억지로 돈을 쑤셔 넣더라고요. 그때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지금 뭐해? 남자가 베란다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엄마가 그러더군요. 어? 아니. 이 사람이 길을 좀 물어서. 아는 사람 아니야? 무슨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되물었지만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지나쳤습니다. 머리 위에 남자는 여전히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이제 엄마도 없다. 나는 고아다라고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여자로 살아봤으면서 엄마 손이 필요할 때 한 번도 엄마 손을 내어준 적도 없으면서 엄마는 마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이제야 쥐어본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다 자라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뒷모습을 쫓던 것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제 아버지와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엄마한테 외면당하고 버려졌는지 깨달았죠. 그게 너무 괴로워 아무도 없는 공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누구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유,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서럽게 울어? 괜찮아, 괜찮아. 그분은 일면식도 없던 저를 안아주시며 달래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일으켜 근처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더는 묻지도 않으시고요. 밥 좀 먹어. 속을 따뜻하게 데우면 울적한 마음도 더 나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어도 세상에 그렇게 우울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란 건 알아. 이런 일 때문에 못 살겠다 싶다가도 저런 일 때문에 살만하다 싶을 때도 많은 게 인생이야. 앞으로 여러 날 흘린 눈물 오늘 하루로 퉁쳤다고 생각하고 먹어봐. 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니 거짓말처럼 우울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먹은 눈물의 국밥은 확실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가슴에 남아 지금도 그 온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우울하고 울적할 때 사람의 정과 온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곳을 찾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주머니 일을 돕던 따님과 연이 닿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연애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죄송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은 거,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인물 좋은 거, 그런 거 내세우기 좋은 훈장일 순 있지만 그게 사람을 들이는데 전부는 아니야. 나는 훈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 우리 윤이 하나도 안 아까워. 절 얼마나 아신다고요? 알지. 꼼수 안 부리고 성실하게 출근하는 것만 봐도 그래. 여기 앉아있으면 일 가기 싫다.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싶다.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불로소득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유행만 쫓다 보면 결국 주저앉게 되기 마련인데 훈이 너는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차림새 보면 허튼데 돈 쓰는 것도 아니지. 너 일전에 데려온 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보면 어른 공경도 잘하고 남 흉보는 거 한 번 들은 적도 없어. 그걸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손님들한테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모를까 봐. 그거면 됐어. 허튼 짓 안 하고 성실하게 가정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아.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신기하리만큼 저를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아주머니와 여자친구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제 본인이 제 어머니가 되어주겠노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불러달라 하셨죠. 그 뒤로 정말로 저한테 사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들 하셨어요. 제가 사랑을 드리면 배로 돌려주시는 분이 장모님이셨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명절마다 두 손 무겁게 챙겨주신 분도 장모님이셨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죠. 3년 전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오히려 저 덕분에 호강한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도 힘들게 무거운 뚝배기 나르느라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 능력 있어 얼마나 호강하면서 사는지 몰라. 무거운 뚝배기는 안 드셔도 서원이 서준이 매일 안고 계시잖아요. 이 손목도 안 좋으시면서 매번 무거운 애들 안고 계시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뚝배기는 무거워도 우리 손주들은 하나도 안 무거워. 내가 앞으로 이것들 안아줄 날이 얼마나 있겠어. 장난감 좋아하고 뛰어놀기 좋아하는 때가 오면 할미 품에 안 가래도 포르르 도망가 버리고 말 텐데. 고마워, 훈아. 아주 우리 아들, 우리 사위가 최고야, 최고. 장모님 덕분에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와 슬픔을 다 잊고 살 수 있었어요. 완전히 잊힐 순 없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있었죠. 그렇게 나무로 산 지 10수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가족폭력 쉼터에서요. 제가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리고 난 후 복지사님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가족이니 어렵게 말씀드린다면서요. 인선님이 아드님과 헤어진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본인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찾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 년 전부터 다시 찾으려고 하셨대요. 어머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몇 년 전부터 집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제야 아쉬워서 찾은 게 아닐까요? 이혼 전에 확실한 보험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더는 엄마의 보험이 될 만큼 미련하고 순진한 10대가 아니에요. 복지사님이 저랑 엄마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지사님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한다는 말이 주제 넘을 수 있지만요. 어머님을 이해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비단 어머님만을 위한 일은 아닐 거예요. 복지사는 어머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제 마음의 오랜 한과 응어리를 푸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그 후로 계속 체한 듯이 가슴이 답답했던 걸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영영 모른 채 하고 사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그 지저분한 과거를 모두 속이고 한 재혼이었습니다. 그걸 우연히 전 남편이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폭력이 시작됐고 사니 못 사니 하며 가정폭력 쉼터에 간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남자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 이혼하게 된 것이었죠. 심지어 이혼 후에도 갈 곳이 없어 그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며 식모살이를 하다 맞아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 후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부 동생 나이가 얼추 제가 엄마와 헤어져 살게 된 나이 같더라고요. 나는 쉽게 버려졌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그 애를 데리고 그곳에 있다는 것도 제겐 상처가 되더군요. 장모님과 아내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금방 발견했어요. 결국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니 모시고 들어와. 네? 그럴 순 없어요. 행여 제가 도움을 드리더라도 집 보증금 정도지 이 집에 모시고 들어올 생각 전혀 해본 적 없어요. 훈이 네 가슴에 얹힌 게 있으니 그런 엄마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면서 네 엄마라는 돌부리에 몇 번이고 걸려 넘어질 거야. 그것도 습관이라고 넘어진다고 해서 큰 상처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부모된 마음으로 네 마음에 조금의 생책이라도 나는 게 싫다. 그러니 모셔와. 네 엄마는 부모된 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너는 자식된 도리가 뭔지 아는 애잖니.
결국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거야.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응? 장모님께서는 저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니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에 답답했는데 나중에야 그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침 반년 전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방이 4개인 집인데 아이방 하나를 일단 내어드렸어요. 그렇다고 평생 모시고 살 건 아니라서 임시로 내어드린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차린다고 차렸는데 사부인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차려져 있으니 먹네요. 이거 내가 먹기엔 좀 너무 단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건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도 먹었어요. 나물 삶는 법을 모르시나 너무 물러서 못 먹겠네요. 살림을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예?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이 장사하신 장모님께 음식으로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게다가 눈에 거슬리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저녁 식사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은근히 이부 동생한테 밀어주는 것 같은 것들이요. 전 엄마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부 동생 교복을 빨고 다니는 걸 하는 걸 보니 엄마도 엄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배신감만 짙어지더군요. 거기다 은근슬쩍 제 아내 되는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와이프는 돈을 좀 잘 쓰는 타입인가 보다. 안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가요? 옷 입는 것만 봐도 말이야. 애엄마가 차려입기엔 좀 가격대가 있는 옷들 아니니? 가방도 다 메이커 같으네.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사부인 보면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다 네 돈이지? 제 돈이 윤희 돈이고 장모님 돈이죠. 뭐? 예, 너 팔불출처럼 처가 식구들 그렇게 챙기는 거 아니야. 처가 식구 챙겨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엄마 챙기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엄마가 하실 말씀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벌어오신 돈 유흥으로 다 쓰셨으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저 목숨줄 잡고 버텨준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랑 윤희예요.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한 것도 장모님이시고요. 감사하세요, 두 사람한테. 뭐? 그냥 인간으로서 느끼는 연민을 느낀 거지 엄마한테 대단한 정이 남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도 듣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제 눈치를 살피며 말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천성이 남다른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뭐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난처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여보, 어머님이 말이야. 왜? 무슨 문제 있어? 그게 방을 하나만 더 내달라고 하시네. 성진이 중학생인데 그래도 방 하나는 따로 내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사춘기인데 엄마랑 같이 방 쓰는 건 자존심도 상할 것 같다고. 뭐? 어이가 없네.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성진이 용돈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용돈? 무슨 용돈? 엄마는 당신한테 말하지 말랬지만 아무리 봐도 좀 너무하다 싶어서 엄마가 성진이 용돈하라고 몇 번 줬었나 봐. 그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금세 다 썼는지 당연하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지? 성진이가? 가지가지하네 진짜. 당신 그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나한테는 말하라고, 어? 미안해.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여보, 나한테는 한 번도 내 엄마인 적 없던 그 여자나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이부 동생보다는 당신이랑 어머니가 내 진짜 가족이야. 내 가족 불편하게 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애초에 난 이 집에 들이고 싶지도 않았다고. 전 그 길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 똑바로 알려드렸어요. 그대로 뒀다간 이 집 주인 행세라도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방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응? 성진이 이제 공부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방은 따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방 맡겨놨어요? 이 집 사는데 돈 보탰어요? 지금 그런 것까지 챙길 처지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뭔데 내 자식 방을 비워 엄마 자식 방 내달라고 해요? 뭐? 훈아, 무슨 말을 그렇게... 똑똑히 들어요. 여기 이 방도 엄마 방 아니에요. 내가 뭐 평생 엄마 모시고 살 줄 알아요? 지금 방 보고 있어요. 구해지는 대로 엄마 내보낼 거라고요.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 그만큼이라도 하려고 그 전까지만 이 집에 있는 거라고요. 뭐? 아니, 왜? 장모도 데리고 살면서 나는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장모님은 당연히 모셔야죠. 엄마한테 버림받은 저를 품어준 분이 장모님이신데 감히 누구랑 비교해요? 훈아, 내 이름이 훈인 줄은 아시네요. 왜요? 또 행이라고 불러보죠. 엄마 생애 최고 불행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으면서 왜 이제야 훈이에요? 너 그걸 기억해? 왜 기억을 못해요? 성진이 제 나이 때까지도 나는 엄마한테 행이었는데. 야, 성진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뭔데 여기서 용돈 타령이야. 너는 나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나마 넌 내가 가져본 적 없는 엄마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나는 네 나이 때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그 애는 몰랐던 일인 듯이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와 그 애가 생각하는 엄마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고 전 씩씩대며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장모님도 아내도 특별히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엄마 앞이라고 어린 이부 동생한테까지 유치하게 군 것 같아 조금 후회스럽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법 어른답게 가장답게 살면서도 제 아내는 여전히 상처받은 유년 시절의 이훈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 뒤로 엄마가 살만한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마저도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놈의 도리가 뭔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는 끝끝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집에 중요한 계약 서류를 놓고 가는 바람에 점심을 먹고 잠시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현관까지 들린 만큼 시끄럽더라고요. 그날 오후 집에는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모님 방에 들어가 스피커폰으로 말이에요. 엄마는 장모님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아무도 없으니 숨통이 트여. 훈이 그것 때문에 숨이 다 막힌다니까. 어렸을 땐 안 그러더니 아주 독해졌어. 너 그러다 아들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숨 막히게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너한테 앙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못 나가지. 버티고 버텨봐야지. 이제 비빌 언덕은 여기밖에 없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애가 돈 좀 버는 것 같더라고. 비위 좀 잘 맞췄다가 돈 몇천 정도 내어달라고 해야지. 아무리 엄마래도 훈이가 퍽이나 그러겠다. 너 훈이한테 어떤 엄마인지 몰라서 그래? 너 훈이 버렸잖아. 무슨 염치로다가? 버리긴 맡긴 거지. 그리고 아무렴 내가 친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해? 낳아준 공이 얼마나 대단한데. 나 아니었음 지가 지금 이러고 살겠냐고.
세상에 지 장모한테는 아주 껌뻑 죽더라. 장모 옷장 열어보니까 아주 백화점 옷이 그득그득해. 생긴 건 꼭 시장 촌부같이 생겨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옷이. 어머, 이거 색깔 너무 곱네. 이거 하나 달라고 할까? 아님 그냥 모르는 척 가져가? 얼씨구, 그러다 네 아들이 알게 되면. 훈이가 어떻게 알아? 장모 그게 여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뭘 하든 입 꾹 닫고 있는 거 보니 눈치는 있는 거지. 하기사, 양심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 내 아들한테 효도 받고 사는 주제에. 네가 받을 효도 네 사돈이 다 받고 사는 것 같아서 배 아프냐? 하, 서인선 신세 아주 볼만하네. 네 아들이 복권이었다, 야. 아유, 저 여자가 쥐고 있는 거 다 내 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배알이 뒤틀려. 그 여자도 웃긴 게 찬란 사위라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살살거리고 챙기는데 아주 눈꼴 쉬어서 못 보겠더라. 아들은 무슨 아들? 쥐가 낳았나? 그리고 며느리란 건 어쩜 그렇게 센스가 없는지 지 엄마랑 훈이 뒤에 쏙 숨어서 며느리 돌이란 것도 모르더라. 걔 옷장은 더가관이야. 뭔 놈의 가방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다 우리 훈이 등골에서 뽑아먹는 거 아니야. 얼씨구, 사돈도 모자라서 며느리 옷장까지 훔쳐보셨어? 야, 내가 보기엔 그나마 그 집에서 잘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네 아들이 대단히 참아주는 거야. 몸가짐 입 조심하고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팽당해. 훈이 걔는 그렇게까지 못해. 결국 나 이 집에 들인 거 보면 모르겠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밑바닥을 두 눈과 귀로 확인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을 지나쳐 안방으로 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나타난 제가 거울에 비치자 소스라치게 놀란 것 같았어요. 훈이 왔니?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에서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울리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나왔죠. 딱 거기가 제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짐을 다 우겨 넣었죠. 엄마와 이부 동생의 짐을 빠짐없이요. 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라니. 대체 어딜? 안 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나가. 나 갈 곳도 없어. 내가 아들 집 두고 어딜 나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짐가방을 챙겨 엄마 팔을 잡고 현관으로 갔어요. 엄마는 울면서 버텼고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외출한 장모님과 아내가 들어와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머, 훈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저희 엄마 오늘 나갈 거예요. 어머니, 다시는 이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윤희 너도 이전처럼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훈아,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사돈, 나 좀 살려줘요. 나 진짜 갈 곳 없어요. 여기 아니면 나 죽어요. 여기서 나가도 안 죽어요. 전처럼 시설 도움을 받든 어쩌든 알아서 사세요. 15살도 버려진 채 아득바득 살아냈는데 엄마라고 몹살이라는 법 없죠. 둘이 살기 어려우면 엄마 그 아들부터 보육원에 보내면 되겠네. 특기인데. 훈아, 이거 나. 훈아. 사돈, 윤희야, 뭘 보고만 있어. 잠깐만. 엄마, 저거 엄마 반지 아니야? 애들 아빠가 작년 생일에 사드린. 뭐? 그러네. 엄마는 그 와중에 장모님 반지까지 훔쳐 끼고 있었더라고요. 훔쳐 낄 생각은 아니었겠죠. 없는 틈을 타서 한번 해봤겠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가락에서 장모님 반지를 빼서
드리고 힘으로 엄마를 끌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밖으로 나오는 동안 울고불고 동네 창피하게 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창피한 것도 한 번이면 족하지. 같이 살다 보면 엄마 때문에 창피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대로변까지 엄마를 끌고 가서야 저는 엄마를 놓았어요. 차가운 대로변에 덩그러니 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더군요. 전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지. 엄마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 알량한 정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애초에 엄마 같은 사람은 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훈아, 이러지 마라.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어렸을 때 너 두고 간 거, 나 두고두고 후회하고 살았다. 앞으로 같이 살면서 너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뭘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뭐? 엄마가 대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건... 엄마는요, 나한테 행주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좀 잊고 살만한 삶에 딸려온 불필요한 사은품 같은 행주. 훈아. 제발 다시는 찾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다시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찾아오면 엄마가 제 상속분 멋대로 쓴 거, 할머니한테 사기쳐서 양육비 받아낸 거, 그거 소송 걸어 다 받아낼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엄마잖아. 훈아, 이훈. 전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리만큼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저를 질책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더 쉬울 거야. 훨씬 더 가벼워졌을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어. 반성 없는 사람에게 베풀 친절은 없단다. 장모님은 살아온 만큼의 알게 된 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밀어내고 떨어뜨려 놓을 때도 나를 위한 지혜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알려주신 것이었죠. 장모님 말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은근히 엄마한테 끌려다니며 돈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외면했더라면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인간다운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엄마를 집에 들이고 제 수준의 노력이라는 걸 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더는 혈육이라는 부질없는 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엄마한테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고 내 가족들을 괴롭히면 다시 이사를 해서라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제게 얼마나 독한 면을 물려주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